자, 전체 집합 이후에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이 말을 보면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이거 반대로 떠올려야 되죠. 둘 다 여집합 붙어서 오른쪽이 크다는 뜻은 여집합을 떼면 왼쪽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은 이걸 그려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눈에 잘 보입니다. 이렇게. 1번 A와 B의 교집합은 A와 B의 교집합은 B겠죠. 1번의 답은 B. 그 다음에 A와 B의 합집합, A와 B를 합집합하면 A입니다. 그럼 A와 B의 교집합은 1번과 같죠? B. 3번 A와 B의 교집합, A와 B의 교집합은 B입니다. B 합집합 B, 당연히 B죠. 1, 2, 3번은 다 똑같고 4번 A 합집합 B, A죠. A 교 A, A. 이게 틀렸네요. 그 다음에 5번 A 합집합 B, A와 B 작은 거와 큰 걸 합집합하면 큰 게 답이고 작은 거와 큰 걸 교집합하면 작은 게 답이다. 둘의 교집합 B.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식이 성립할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찾으라는데 이제 집합이 연산이죠. 저건 연산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저 위에는 여집합 내려주고 가운데 있는 빼기도 처리해주고 뭐 이렇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씩 순서를 잡아야 되는데 얘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괄호 안을 계산하는 게 3번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A 합집합 묶으면 4번. 자, 이 순서대로 해봅시다. 1번 A 빼기 B.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다. 굳이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는 저 드모르간을 적용하려면 가운데가 합집합 아니면 교집합만 성립하기 때문에 이거 바꿔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그렇다면 가로 아래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인데 그 전체 여집합. 이때 쓰는 게 이제 드모르간 법칙이에요. 내려오면 A의 여집합. 내려오면 B의 여집합의 여집합 B가 되죠. 가운데 있는 교집합은 반대로 합집합.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네. 그럼 2번 계산 됐고요. 이제 3번. 2번을 계산한 결과 A 여집합 합집합 B에다가 교집합 B를 해라 라는 뜻이죠. 근데 이거는 가로가 필요합니다. 그죠? 가로를 쳐야 돼요. 이게 똑같은 연산일 때는 가로의 위치나 가로의 유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게 다른 연산일 때는 이 앞쪽 거에다가 D를 교집합하는 거니까 앞쪽에다가 네, 가로를 치셔야 돼요. 그리고는 분배죠. 집합의 연산이 일정하지 않으면 분배 법칙. 분배했을 때 A 여집합 교집합 B 그다음에 합집합 이쪽 B 교집합 B B 교집합 B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네. 자, 남은 건 이게 뭔지를 봐야 되죠.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합집합 B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기는 크게 네, 보면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좀 모양이 안 예쁘네요. 어쨌든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4번. 다음은 A 합집합. 그 다음에 중괄호. 뭐 이거나 이제 이거를 쓰시는 건데 좀 더 적절한 걸 써야 되겠죠? 얘를 일단 써볼게요. B 교집합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B. 자, 이렇게 돼 있고 얘를 이제 분배합니다. 이렇게 분배. 그럼 A 합집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그 다음에 합집합 A 합집합 B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분배 이렇게 분배한 거예요. 자, 좀 더 정리 이제 마무리 정리 이것도 쓸게요. 자리 없어서 이걸 분배합니다. 그럼 얘는 A 합집합 B 가운데 교집합 분배, 여기도 분배. 그러면 A 합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그 다음에 합집합. 여기는 A 합집합 B.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가 이게 뭔가요? 그러면 이게 전체 집합이죠. A랑 A를 뺀 나머지 합집합이면 전체가 됩니다. 그럼 전체 집합과 어떤 집합을 교집합하게 되면 얘가 답이죠. 얘가 크고 얘가 작으니까 그 안에 포함되는 작은 게 정답이 돼요. 그러면 A 합집합 B, 여기 앞을 정리한 거는 A 합집합 B가 됐고, 그 다음에 합집합 A 합집합 B. 똑같은 걸 두 번 합집합해봐야 어차피 하나겠죠.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좌변을 정리하면 A 합집합 B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아까 있었는데 위에 네, B랑 같답니다. 여기다 쓸게요 이제. A 합집합 B가 B랑 같다. 이거 무슨 말이죠? A랑 B를 합집했더니 B랑 같다는 뜻은 B가 크다는 뜻이에요. 이런 관계일 때 성립하죠. 혹은 A가 B에 포함될 때 A 합집합 B는 B가 된다. 항상 옳은 것 1번이 정답이다. 근데 여기서 좀 매끄럽진 않아요. 어거지로 막 간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풀이를 좀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예를 든다면 잘 보세요. 다른 풀이를 봐드릴게요. A 여기로부터 여기를 한꺼번에 보신 다음에 교집합을 기준으로 좌우의 위치를 바꾸는 교환 법칙을 씁니다. 그럼 B 교집합 A 빼기 B의 여집합 이렇게 돼 있죠. 됐니? 근데 교집합의 여집합은 뭐랑 같나요? 가운데 이게 보이시나요? 교집합의 여집합은 빼기랑 같죠. 뒤에 있는 집합을 뺍니다. 너무 연산만 쓰려고 하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림도 좀 그려보시는 게 좋아요. 꼭 연산으로 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가 뭐냐면 선생님 연산하려면 이거 보통 교집합 이걸 차집합을 오히려 교집합의 여집합을 바꾸지 교집합을 여집합을 차집합을 잘 바꾸지 않지 않나요? 보통 그런데 그림을 좀 적절히 쓰고 이렇게 관계성이 좀 더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나올 때는 뭐 그림을 좀 활용해 보는 건 나쁘진 않아요. A 빼기 B에서 B를 뺍니다. 근데 A 빼기 B라는 게 보통 이거잖아요. A 빼기 B 여기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또 이것도 관계성이 안 나와 있는 상태. 한번 드릴게요. A 빼기 B는 여기고 B는 여기입니다. 근데 둘은 무슨 집합이죠? A 빼기 B와 B는 무슨 집합이에요? 무슨 말 이해 안 됐나요? 여기 있는 이 집합과 A 빼기 B라는 이 집합과 여기 있는 B라는 집합은 무슨 관계인가요? 서로서. 그렇지. 교집합이 공집합이잖아. 서로서잖아, 서로서. 그럼 서로서끼리 뺐을 때는 뺄 게 없으니까 겹치는 게 없어서 그냥 B가 남는 거죠. 1번을 계산하면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A 합집합 B는 B, 이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성립하려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푸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까처럼 너무 식으로 풀려고 하다 보면 중간에 좀 오히려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끔 적당히 그림을 좀 이렇게 잘 섞으시면 좀 나쁘지는 않습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키는 정수 B, 집합 B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좀 그림이 이런 거는 하나씩 식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도 적당히 그림 그리는 게 유리합니다. 여기 A에다가 적당히 그림 그리시고 B를 적당히 그리시고 A는 이 왼쪽 동그라미인데 137이 이 왼쪽 가운데 어디에 들어갈지는 아직 모르겠죠. 거기까지 잘 모르겠고 전체 집합은 홀수인 한 자리 자연수니까 여기 들어갈 숫자는 13579가 될 것이며 요거를 잘 해석해야 돼요. 드모르간 법칙.
둘 다 여집합 많으니까 이런 경우는 전체 여집합 묶어내면 A 남고 B 남고 가운데 있는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그럼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A 합집합 B는 여기 있는 동그라미 두 개를 말해요. 거기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원소니까 바탕화면에 5가 있다는 뜻입니다. 괜찮나요? 네. 그 다음 A가 137을 만족하는 B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A가 137이래요. 여기 안에 137이 들어가. 그럼 남는 건 뭐죠? 1, 3, 7을 일단 빼면 또 5 빼면 여기는 9가 있잖아. 9는 갈 자리가 없죠. 어쨌든 137은 여기 안에 있긴 있을 거야. 137이. 근데 확실한 거는 여기는 9는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집합 B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집합 B가 될 수 있는 개수는 B 안에는 뭐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9가. 근데 남은 거는 여기는 137의 정체예요. 집합 A 안에 들어있는 137. 근데 9는 확실히 들어있는데 여기 137이 혹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기 1 있고 여기 37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됐니? 아니면 여기 3이 있고 여기 17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 7이 있고 여기 13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결론 교집합 원소의 개수가 1개일 때. 됐니? 그럼 2개일 때. 또 있겠죠? 13 있을 때. 뭐 17 있을 때. 37 있을 때. 아니면 3개 다 여기 다 있을 때. 여기 3개 다 있다는 얘기는 A가 B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뭘 말하냐면 집합 B 안에 9는 확실히 들어있는데 여기 나머지 원소에 들어올 수 있는 게 137을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137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이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뭔 말이냐면 137을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 개수가 몇 개죠? 3개의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 개수 2의 세제곱 8개. 그럼 그 8개는 공집합도 있겠죠. 공집합 모든 집합이 부분 집합입니까? 그럼 그 얘기는 여기에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럼 137이 여기다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야. 137 교집합 없고 9.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둘은 서로소 관계인 거예요. 붙지 않는 서로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처럼 1이 하나 있는 것, 3이 하나 있는 것, 7이 하나 있는 것, 그 다음에 13이 있는 것, 17이 있는 것, 37이 있는 것, 마지막은 137이 다 들어있는 것. 137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는 아까 말한 B 안에 A가 모조리 다 포함되어 있는 요거일 때는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B, A, 137, 여기 9 이렇게 되어 있는 케이스예요. 전체 집합에 여기 5 이렇게 되어 있고. 따라서 결국은 9는 완벽히 포함하고 있는데 137이라는 3개의 원소를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원소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결론은 이 3개에 대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집합 B의 개수는 결론은 8개가 정답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아웃을 받은 학생 32명 중에서 장미를 좋아하는 학생이 15명, 백합 좋아하는 사람 20명, 장미와 백합을 모두 좋아하는 사람이 9명. 이때 장미, 백합 중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는. 자,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을 집합 A라고 합시다. 일단 전체 집합부터 쓰고 32명. 장미 좋아하는 사람 15명, 백합을 좋아하는 사람 20명. 장미와 백합을 모두 좋아하는 사람, 장미도 좋아하고 그리고 백합도 좋아하는 사람, A교 집합이겠죠. 이래요. 그러면 적당히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32명, 여기 A, 여기 B. 근데 가운데가 둘 다 좋아하는 사람이 9명 있네요. 그럼 장미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죠.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은 15명인데 장미만 좋아하는 사람은 6명이죠. 여기는 15명이고 여기는 6명이고 둘이 합쳐야 15명이 되는 거고. 여기 백합을 좋아하는 사람은 20명인데 장미와 백합을 같이 좋아하는 사람이 9명이었으니까 백합만 좋아하는 사람은 11명이에요. 그럼 말했지만 우리가 숫자를 써야 될 위치는 총 4군데라고 했죠. 왼쪽, 가운데, 오른쪽, 바깥에. 합쳐서 32가 돼야 돼요. 얘네들이 합치면 얼마가 되냐면 26이 되죠. 그럼 32에서 26을 빼게 되면 6이 남는데 그 6이 여기 있는 인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이거 더하기 이거 해야 32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문제는 장미와 백합 중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무것도 안 좋아하는 사람이죠. 꽃 자체, 여기 있는 이 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학생 수는 6명이 정답이에요. 말했듯이 적절히 그림 같은 걸 좀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이제 그림이 아니고 식으로는 어떻게 풉니까? 하면 식으로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게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은 A예요. 근데 좋아하지 않는 거니까 A의 여집합이었죠. 백합을 좋아하는 사람은 B인데 좋아하지 않는 거니까 B의 여집합입니다. 둘 다를 안 좋아하는 거니까 그리고의 개념이죠. 장미도 안 좋아하고 그리고 교집합. 백합도 안 좋아하고. 여기는 인원수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드모르간 법칙이죠. 드모르간. 여집합을 묶어냅니다. 그럼 A 합집합 B 이렇게. 그럼 결론은 A 합집합 B의 인원이 아닌 나머지 여기 말한 바탕화면 인원을 구하라는 뜻인데 그럼 A 합집합 B의 인원수를 구한 다음에 계산은 전체 집합에서 A 합집합 B의 인원을 빼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인원이 나오겠죠. 그럼 이 A 합집합 B를 구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는 거죠. 우리가 배웠던 거.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집합 A의 원소에다가 집합 B의 원소를 더하고 교집합의 인원을 뺍니다. 다 나와 있죠, 지금? 15 플러스 20 마이너스 9 했더니 이게 얼마예요? 26명. 따라서 32 마이너스 26이 정답이므로 답은 6. 뭐 이렇게 식으로는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신 바와 같이 그림을 적절히 잘 그리시면 오히려 눈에도 잘 띄고 계산도 좀 더 편하긴 해요. 근데 이렇게 식으로 쓰려고 하다 보면 고생을 좀 약간 해야 됩니다. 식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식을 쓰지 말라는 건 아니야. 집합의 연산 같은 것들 기본적으로 하려면 이런 기본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식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림도 좀 적절히 잘 섞으라는 뜻이에요. 너무 식, 너무 그림 이렇게 편향적으로 문제를 풀지 마시고 문제 풀다가 필요하면 그림도 그리시고 그림 풀다가 필요하면 식도 쓰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풀이가 좀 더 간편하고 좀 쉬운 풀이가 만들어집니다. 맞추신 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전체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전체가 30, 그 다음에 A가 14, B가 22, 최대값 M, 최소값을 22라고 했을 때, 최소값을 M이라고 했을 때 M 플러스 M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보세요. 이게 집합 A야. 이따 A 동그라미, 이게 집합 B 동그라미예요. 그럼 두 동그라미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교집합이 0이죠. 교집합 계수는 0이 돼요. 일단 교집합이 생긴다는 뜻은 두 동그라미가 붙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걸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이게 만약 B라고 칩시다. 여기 A가 있었어요. A가 개수가 좀 더 작으니까 좀 작게 그릴게요. 여기 A가 있었어요. 근데 이 A가 움직여. 천천히 뭐가 되냐면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죠. 그럼 교집합 여기 겹치는 영역의 개수는 아니지만 그냥 영역의 크기를 개수 형태로 느낀다면 많이 겹치면 많이 겹칠수록 교집합이 늘어납니다. 교집합 개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많아지다 교집합의 개수가 최대가 될 때는 언제죠? 작은 집합 A가 큰 집합 B에 완전히 포함됐을 때, 네, 이때가 교집합의 최대일 때입니다. 따라서 이때 교집합의 최대값은 그냥 집합 A의 개수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둘의 교집합은 집합 A. 그럼 집합 A 14개. 따라서 라지엠 값은 14. 됐습니까? 이제는 스몰엠을 해봅시다. A와 B가 가장 작을 때 자, B가 여기 있고요. B가 여기 있고요. A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A예요. A와 B의 교집합이 가장 작을 때는 겹치는 부분이 가장 없으면 돼요. 그럼 겹치는 부분이 가장 없으면 이럴 때겠지. 이렇게 되면 A와 B의 교집합이 0이 될 테니까 교집합의 최소값은 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보기 어려운 거는 이쪽의 개수가 몇 개 있나요 지금? 14개. 이쪽 개수가 22개. 만약 두 집합이 서로서의 집합이라면 합집합의 개수가 몇 개가 되죠? 36개가 됩니다. 근데 전체가 지금 몇 개밖에 안 돼요? 30개밖에 안 돼.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다 합쳐도 A와 B를 합치고 A와 B의 합치지 않은 나머지 영역까지 다 합친다 하더라도 최대값이 30인데 이거 동그라미 두 개 더했더니 36이 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당히 겹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최소값이 교집합이 최소가 된다는 뜻은 이 식을 잘 보세요. A 합집합 B의 원수의 개수를 구하라면 집합 A의 개수에 집합 B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개수를 빼지 않습니까? 그럼 지울게요. 이제 설명했으니까. 따라서 이 식을 교집합으로 정리해 봅시다. A 교 B로 정리해 본다면 얘가 일로 넘어가고 얘가 일로 넘어온 거니까 집합 A의 개수에다가 집합 B의 개수를 더하고 합집합의 개수를 뺍니다. 그럼 이 얘기가 교집합이 최소가 되려면 이 값이 정해져 있거든요. 유한확정 값입니다. 내가 임의로 값을 바꿀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럼 이 전체 값이 최소가 되려면 이 합집합이 최대가 돼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근데 합집합이 최대가 되려면 이 합집합이 뭐랑 같으면 돼요? 전체랑 같을 때가 합집합의 최대가입니다. 그렇잖아. 합집합이란 건 이걸 말하거든. 전체 안에 A 동그라미, B 동그라미 다 합친 게 합집합이에요. 근데 이 합집합이 최대가 되려면 바깥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합집합이 최대가 돼. 바깥에 뭐가 숫자가 있어. 뭐 1개, 2개, 사람이 있어요. 1명, 2명 있으면 여기 인원이 줄기 시작할 거 아니야. 전체에서. 근데 얘가 0명이 되면 이 전체 합집합이 전체와, 여기는 A 합집합 B가 전체와 같아지기 때문에 A 합집합 B의 최대값은 전체와 같을 때라는 얘기예요. 됐니? 지금 전체가 30명이잖아. 그럼 A 합집합 B가 30명, 여기다 쓸게요. A 합집합 B가 30명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14명. 여기다 쓸까요? 여기 써놓은 게 있으니까. A 합집합 B가 3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최대값이 30이었죠? 그럼 36 마이너스 30이니까 교집합의 최소값은 합집합 최대 30일 때니까 6명. 그러니까 적당히 겹쳐야 되는데, 적당히 겹쳐야 되는데 몇 명까지 겹치는 거냐면 6명이 겹친다. 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6명이 겹친다. 이때가 교집합의 최소가 된다. 그림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 전체 30명, 이 바탕화면에 0명, 여기는 8명, 여기는 16명. 그래서 다 합치면 정확히 30명. 아셨죠? 그래서 최소값은 6. 따라 2를 더하게 되면 20이 정답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교집합의 최대값, 최소값 문제 나오면 처음에 설명할 때는 좀 시간이 좀 걸리죠. 이렇게 이해하려면
교집합 최대화 되려면 최대한 많이 겹칠 때, 따라서 원소의 개수가 작은 집합이 큰 집합에 완전히 포함돼서 원소의 개수가 작은 집합이 결국 교집합이 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최소가 될 때는 최대한 많이 떨어졌을 때, 그러려면 합집합이 전체와 같아질 때 교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많이 연습하다 보면 이런 문제는 이제 눈으로 암산이 됩니다. 교집합의 최대값, 작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 14개. 최소값, 얘네들이 더한 값에서 전체 집합의 개수를 빼면 최소값이 나오는구나 라고 바로바로 계산이 됩니다. 처음에는 좀 어렵지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돼요. 이거는. 생은 좀 유리합니다. 여기 A가 있고요. 23. 여기 B가 있어요. 14. 근데 A 합집합 B의 개수가 31. 근데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은 A에다가 B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개수를 빼죠.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이 개념을 익히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숫자를 채워 넣으면 돼요. 31, 23, 14. 얼마를 빼야 됩니까를 물어봤네요. 이거 합치면 얼마인가요? 37이죠. 37에 6을 빼야 31이 되니까 따라서 교집합의 개수가 6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있는 인원이 나오죠? 이쪽 인원이 A-B입니다. 이쪽은 B-A가 되고요. 순수한 A, 순수한 B. 근데 23명이라는 A에서 교집합 6명을 빼면 순수하게 A만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죠. 17명. 여기는 8명. 이게 17. 얘가 8. 그러니까 둘을 더하면 25. 이렇게 정답이 되네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이렇게 전체 AB 합집합 15 이걸 구하랍니다. 이게 아까 잠깐 말했던 드모르간 법칙이죠. 얘가 뭐였냐면 드모르간 이게 여집합 이렇게 덕지덕지 많이 붙었지? 이걸 한꺼번에 바깥으로 빼냅니다. 그리고 빼나가면 A가 남고 여집합 빼나가면 B가 남는데 드모르간 법칙에 따라 빼나가면 가운데 있는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그럼 이게 뭐냐면 교집합의 인원을 뺀 나머지 인원을 구하라는 뜻이니까 전체 인원에서 여집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항상 전체에서 그 여집합 밑에 있는 집합의 개수를 빼내시는 겁니다. 교집합의 개수를 빼면 교집합이 아닌 것에 원소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럼 이건 20 마이너스 이제 교집합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교집합은 여기서 구하면 되겠네요. 이 식에서. 합집합의 개수는 집합 A에다가 집합 B를 더하고 교집합의 개수를 뺀다. 여기 15, 여기 8, 여기 11. 그러니까 이거 합치면 19잖아요. 19에서 얼마를 빼야지만 15가 됩니까? 4가 되겠네요. 교집합은 4. 여기다 4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16이 정답입니다. 좀 익숙치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림을 좀 필요하면 말했잖아. 이게 꼭 어떤 문제는 식을 풀어라. 어떤 문제는 그림을 그려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많이 푸시고 약간 감각을 키우시다 보면 금방금방 어떤 경우는 이건 그림 그리는 게 낫겠는데 라고 판단이 좀 쉬워질 테니까. 자, 이거는 식으로 풀어도 괜찮긴 합니다. 근데 그림이 워낙 단순할 것 같아서 집합 A가 18이에요. 개수가.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동그라미 전체가 18개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교집합과 섞인 부분까지. 그 다음에 여기가 21개입니다. 이쪽에 섞인 개까지 합쳐서 21개. 인데 B-A면 어디를 말하죠? 여기를 말하죠. 순수한 B. 영역의 의미를 빨리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여기 14개의 원소가 들어왔어요. 그럼 B 전체, 빨간색 전체가 21개인데 이쪽 오른쪽에만 14개면 가운데는 7개의 원소가 있을 테고 따라서 여기 A 전체 원소가 왼쪽과 가운데 합쳐서 18이 되는데 가운데 7이니까 이쪽은 11이 남겠죠. 그리고 저 마지막에 문제 난 것,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A 빼기 B. 차집합. 교집합, 여집합은 차집합과 같죠. A 빼기 B면 여기가 아닌가? 네, 맞습니다. 순수한 A, 그래서 11명이 정답이래요. 이런 느낌이죠. 불편하실 겁니다.
일단 얘는 앞에 있는 거는 뭐 딱히 건들 게 없어 보여요. 그치?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무슨 규칙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얘는 지금 얘만 가지고 고치기는 뭐 좀 그래요. 딱히.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걸 먼저 건드려 봅시다. 뒤에 있는 게 뭐냐면 이것. 여집합보다는 얘가 먼저예요. 가운데가 합집합이나 교집합이 나와야 드모르간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빼기를 먼저 처리합시다. 순서로 본다면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여집합 처리하면 2번. 그 다음에 얘랑 묶어보면 3번. 뭐 이런 느낌으로. 1번. A 빼기 B의 여집합인데 이거를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 이게 앞뒤죠. 가운데는 빼기. 이 빼기가 교집합의 뒤에 있는 집합, 여집합으로 바뀌죠. 그럼 나머지는 똑같이 쓰는 겁니다. 나머지라는 게 뭐냐면 빼기 앞에 있던 A, 빼기 뒤에 있던 B의 여집합 똑같이 씁니다. 겹치면 보기 안 좋을 때 가로치면 되고요. 그랬더니 여집합 두 개는 없어지죠? 남는 게 A교 B가 남네요. 이렇게 남았습니다. 됐습니까? 2번. 그럼 이 1번을 계산한 게 A교 B였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드모르간인데? 내려오고, 합집합, 내려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3번. A 합집합,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저거 2번 계산하는 게 이거죠.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가로치는 이유는 요 뒤에는 전체 집합을 교집합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가로친 겁니다. 자,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죠? 뭐가 보이세요? 분배 법칙. 여기 왜 합집합, 비여집합? 응? 여기도 합집합, 비여집합 공통부분이 나오죠? 인수분해 하듯이 묶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묶어내면 합집합, 비여집합을 뭐 앞으로 빼도 되고 뒤로 빼도 됩니다. 어차피 합집합은 교환이 성립하니까. 근데 이게 뒤에 있으니까 이게 보이게 뒤로 뺐어요. 그럼 여기 가로 안에 남는 게 A, 가로 안에 남는 게 A 여집합, 가운데는 교집합을 묶어야죠. 여기 있던 교집합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죠. A와 A를 뺀 나머지, 그러니까 A와 A를 뺀 나머지의 교집합은 나를 뺀 것의 교집합은 없죠. 공집합이에요. 공집합과 어떤 집합의 합집합. 원래 그렇게 배웠잖아요. 공집합은 원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뭔가랑 섞으면 그냥 그 뭔가가 답이에요.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풀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잠깐만 보세요. 1번까지는 맞아요.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꼭 너무 식으로만 갈 필요는 없고 상황에 따라서는 뭐 그림 같은 것도 좀 적절히 뭐 쓰셔도 좀 된다고 그랬죠. 그림 같은 것도. 두 집합 AB에 대하여 A 교집합 X가 X. 무슨 말이죠? 이거 보면 빨리 떠올라야 돼요. 둘을 섞었는데 겹치는 게 X라고? 이럴 때 언제죠? A가 더 큰 거. 그렇죠. 이럴 때. 그럴 때 A와 X를 교집합하면 네, 작은 X가 답이죠. 따라서 X가 A에 포함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여기 이번에는 A 차집합 B도 하나의 집합입니다. 이건 아직 계산이 안 된 게 아니고 이 자체가 집합이에요. 어떤 집합과 X를 합집합했더니 답이 X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건 어떤 거예요? 그러면 합집합에서 나온 게 더 큰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따라서 A 빼기 B가 이번에는 X에 포함되는 것. 그럼 얘네 둘을 이렇게 묶어보면 이 뜻 아닌가요? X가 A 차집합 B라는 집합은 포함을 하고 A에는 포함되는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죠. 이런 표현이에요. 이거 저번 시간에 이제 설명할 때 풀이법을 말씀드렸죠. 이렇게 먼저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 이렇게 문제를 마무리한다. 1번은 X가 집합 A에 포함되는 부분집합 2에
4제곱 A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은 각 원소마다 2의 거듭제곱 처리하면 되겠죠. 두 번째, 단 X는 2번에서 할 수 있는 게 A 빼기 B가 누구냐면 이걸 계산해야 되죠. A 빼기 B 여기서 계산할까요? A 빼기 B는 어쨌든 원소는 A에서 나오는 겁니다. 답은 1, 3, 4, 9 중에 B랑 겹치는 것 4, 9 빼고 남는 나머지 그게 A 빼기 B죠. 교집합 빼고 남는 나머지 1도 빼야 되나요? 네, 1도 빼야 되겠네요. 3만 남습니다. 그럼 느낌은 이런 거죠. 굳이 쓰자면 3이라는 집합은 포함하고 1, 3, 4, 9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느낌이죠. 결국은 3을 집합 X는 포함해야 돼요. 그럼 여기 포함되는 부분 집합 2의 4제곱개 중에 얘를 포함을 해야 되니까 개수 하나를 빼내는 거죠. 2의 세제곱 정답은 8개가 집합 X의 정답이 됩니다. 명제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우리가 보통 명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2 더하기 3은 4 이게 명제냐고 물어본다면 명제인가요? 명제 맞습니다. 명제는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할 수 있으면 명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봤는데 틀렸는데? 이거 맞는 말인데? 내가 참과 거짓을 내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고 객관적인 기준에서 누가 봐도 이거는 참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이 되면 이건 다 명제가 맞습니다. 명제는 맞지만 이건 답은 틀렸기 때문에 보통 거짓인 명제라고 불러요. 그럼 5는 4보다 커 나왔다.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이거는 참인 명제. 참거짓 구분이 되잖아. 근데 그 중에 참이니까 참인 명제. 근데 이런 것,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명제인가요? 이건 명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거짓이 구분이 안 되잖아. 이 X에 따라서 이 부등식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거짓이 구분이 안 돼요. 명제가 아니고 좀 이따 배우겠지만 이건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밑에 있는 것처럼 명제는 보통 알파벳 소문자로, 집합은 알파벳 대문자로 표현했다면 명제는 알파벳 소문자로 표현하게 되고 1번 4는 2의 배수이다. 맞는 말이니까 이건 명제일 테고요. 3은 짝수이다. 거짓말이니까 이건 명제일 텐데 100은 큰 수이다. 이건 참거짓 구분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커야 큰 건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라 이거는 명제를 보기 어렵다라는 뜻이고 그 밑에 있는 거 정의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자주 쓰는 단어죠.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런 거. 직각삼각형의 정의가 뭔가요? 확률의 정의가 뭡니까? 이런 것들을 정의할 때 그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문장. 그러니까 뜻을 말해. 그 주어진 문장의 뜻, 의미, 불변의 진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보통 일반 우리가 정의라고 말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정리는 그 정의로서 출현한 정의로 발현되는 말이 어렵나요? 성질. 그게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이용해서 파생되는 어떤 성질을 말해. 이등변 삼각형은 두 밑과 크기가 서로 같습니다. 이런 건 성질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게 정의라면 이 정의를 제외한 나머지 이등변 삼각형의 내용들은 전부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성질. 그러니까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의 정리 중에 하나가 되겠죠. 밑과 크기가 서로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결론이 뭐가 필요하죠? 왜 그런지를 밝히는 과정이 필요해요. 정의는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건 그렇게 익히자, 그런 뜻으로 배운다라고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정의는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 너 이름 뭐야? 그랬더니 저는 조현재예요. 왜? 넌 왜 조현재야? 그 말이 이상해. 대화가 안 되잖아. 그렇게 불러주기로 이름을 정한 사람한테 왜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거기서? 나 원래 조연제인데요? 라고 할 얘기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전 조연제예요. 아, 너 네가 연제구나. 근데 전 착해요. 그러면 왜? 그때는 왜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안 그래 보이는데? 얼굴은 차가 보이고 못돼 보이는데? 왜 넌 착한 거야?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왜 착한지를 막 설명합니다. 그게 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 또는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이용하여 그 주어진 명제가 왜 맞는지를 보여주는 설명. 그게 증명입니다. 증명. 그러니까 거짓인 거는 증명하지 않아요. 보통은 참인 것을 증명합니다. 왜 참인지를 밝히는 과정이 증명인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명제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봤고요. 네.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굳이 이 자리에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조건과 진리 집합. 네? 명제, 그러니까 집합 다음에 바로 명제가 나온 이유가 명제와 집합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조건. 아까 잠깐 말했었죠? 문자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정해지는 식이나 문장, 뭐 이런 겁니다. 2x-1은 5. 이게 조건입니다. 이유는 x값에 3을 집어넣으면 이게 참이 되거든요. 근데 x에 3이 아닌 다른 값을 집어넣으면 이게 거짓이 됩니다. 지금처럼 주어진 문자에 따라 참 거짓이 바뀔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보통 우리가 수학적으로 조건이라고 불러줍니다. 이건 명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2번 진리집합. 전체 집합의 부분 원소 중에서 어떤 조건이 참여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2의 배수라는 조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2의 배수를 만족하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얘를 앞쪽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불러요. 단어는 단순합니다. 저기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 그게 진리집합이에요. 아셨죠? 네, 이걸 만족하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 그게 진리집합. 밑에는 참고사항인데 문자 x를 포함하는 조건을 조건을 보통 소문자로 PQR이라고 썼는데 x를 포함하기 때문에 PX, QX, RX 이렇게 나타내는데 경우에 따라 그 x를 생략해서 쓰기도 한다라는 표현이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x는 짝수이다. 그럼 x가 2면 참인데 2가 아니면 그러니까 어떤 숫자는 참이지만 어떤 숫자는 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조건이 되고 지금처럼 이런 것 1, 2, 3, 4, 5에서 여기 있는 이건 전체 집합이고요. 조건 x는 짝수이다.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왜냐면 이 x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뀌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 집합을 주어진 조건의 진리집합이라 말한다.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그냥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 그게 앞으로는 진리집합이라는 단어로 부르게 됩니다. 자, 이쪽은 짝수법만 해보세요. 여기는 안정식을 푸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일단은 풀어봤어요. 그럼 인수분해가 되죠. XX 여기 5, 2 둘 다 마이너스. 그럼 x-2, x-5 0보다 작으니까 2차 분수시 0보다 작으면 사이값. 그럼 x의 값은 2보다 크고 5보다 작은데 이 안에 무수히 많은 수가 존재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쓰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원소 나열법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때 우리가 배웠던 지금처럼 원소의 개수를 명확하게 쓸 수 없는 이런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조건의 자연수 정체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됐네요. 원래는 이게 그런 말이 없으면 이렇게 조건 제시법 써야죠. x바 x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이걸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쓴다든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은 자연수 집합이니까 뭐 3, 4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저기 안에 만족하는 자연수는 얘들 둘밖에 없죠. 이게 이 저집합의 진리집합이 되겠습니다. 근데 자연수란 말이 없으면 이제 이게 진리집합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명제의 조건의 부정. 조건 또는 명제, 조건도 괜찮고 명제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이에 대하여 P가 아니다.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부정해 말하죠. 이건 아니다 라고 부정해 버린다는 뜻이니까 P가 아니다를 P의 부정이라 말하며 기호로는 이렇게 쓴다. 물결 P? 아니에요. 읽을 때는 한글로 읽을 때는 이게 한글인지 모르겠지만 not-P라고 읽습니다. 이거는 not이라고 읽습니다. not-P. P가 아니다 라는 뜻이죠. not-P. 네? 그냥 기호를 만든 겁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네. not-P. 읽을 때는 not-P. P가 아니다. 그러니까 명제 not-P의 부정은 not-P의 not을 또 붙이는 거죠. 이거를 또 부정한 거니까 not-P. not-P는 그냥 긍정이 되는 거죠. 아닌 거에도 아닌 거면 그냥 맞는 게 된다 뜻이겠지. 그런 의미. 그다음 명제 P가 참이면 not-P는 거짓이고 뭐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거는 명제가 참이에요. 근데 그 명제를 부정하면 참인 걸 부정하면 거짓이 되겠죠. 거짓인 걸 부정하면 당연히 참이 됩니다.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조건 P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할 때 not-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된다. 이건 또 무슨 말이지?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명제와 조건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주어진 조건이나 무엇인가를 만족하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이 진리집합이다 보니까 어떤 주어진 명제 조건을 집합으로 끌어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둘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많아요. 자, 그런데 P에 이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걔를 라지 P라고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X는 여기 안에서 여기 있죠? 여기 써 있어요. X는 짝수. 이게 P예요. 그럼 2, 4. 그럼 not-P는 X는 짝수가 아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수에서 짝수 아니면 홀수잖아요. 그럼 not-P는 홀수. 결론은 전체 집합에서 짝수를 뺀 나머지라는 뜻이기 때문에 not을 붙이면 not-P에 대한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된다라는 표현이었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not-P, P가 아닌 것. 그럼 P의 여집합. 집합을 본다면 P집합이 아닌 것이라는 뜻이니까 그런 의미로 쓰이겠죠. 자, 그냥 부정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아니다라고 보통 쓰시면 됩니다. 15는 3의 배수이다. 15는 3의 배수가 아니다. 등호 있으면 짝대기 그으시면 되고 파이는 무리수이다. 무리수가 아니다. 그럼 유리수라고 씁니까? 글쎄요. 그냥 무리수가 아니다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무리수 아니면 유리수 아닌 건가요? 그러면 실수 범위에서 그런 거고 실수 범위는 아닌 범위를 확장하게 되면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경우는 극단적으로 두 개 중에 하나가 아니면 뭐 홀수이다. 그럼 반대는 짝수이다가 맞는데 얘처럼 무리수가 아닌 숫자들이 꽤 많기 때문에 무리수가 아니다는 유리수이다라는 표현보다는 무리수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뭐 그렇게 부정해 주시면 됩니다. 부등호 있으면 반대로. 근데 지금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43번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의 부정은 0보다 크답니까? 아니면 크거나 같답니까? 일단 반대니까 부등호는 반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부정이니까 반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등호가 붙는 거야 안 붙는 거야? 크다. 이 부정은 작거나 같답니다. 붙습니다. 작다의 부정은 크거나 같다.
그럼 반대로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작다. 아시죠? 크다, 같다, 작다. 근데 만약 조건이 작다였어요. 작다의 부정은 크거나 같답니다. 아셨죠? 근데 만약 조건이 작거나 같다였어요. 그럼 부정은 얘네를 뺀 이게 아닌 거니까 크다가 되는 겁니다. 등호가 있는 것의 부정은 등호가 없고 등호 없는 것의 부정은 등호가 있습니다. 루트 9는 유리수가 아니다. 그렇죠. 아니요. 루트 9는 3이잖아요. 3은 유리수가 아니다. 틀린 말이죠. 자, 1번 명제 참거짓 거짓. 2번 명제 부정을 말하시오. 그럼 루트 9는 유리수가 아니다. 유리수이다. 이 명제 부정의 참거짓. 거짓을 부정했으니까 참이 되겠죠. 네, 그래서 3번은 맞는 답이 된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어려울 게 없고요. 여기 조건 P 또는 Q 그리고 P 그리고 Q 집합에서 우리가 이런 거 배웠었어요. 교집합이라는 걸 배웠는데 교집합을 문장 해석하면 그리고라는 개념을 많이 쓰이게 되고 합집합은 또는이라는 개념으로 쓰인다고 그랬죠. 그 교집합의 교집합을 조건제시법 표현할 때도 교집합은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조건제시법 X는 집합 A의 원소 그리고 집합 B의 원소 이런 느낌이었고 합집합은 어딘가 A 동그라미 B 동그라미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되니까 X의 원소 그게 아니라면 걔는 B의 원소 A의 원소 아니면 걔는 B의 원소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집합은 그리고의 개념이고 합집합은 또는의 개념이었다. 이거는 명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P 또는 Q 그러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이건 스몰 p는 조건을 말하는 거고 명제에서 말하는 표현이고 라지 P는 집합에서 말하는 거죠. 집합은 보통 대문자로 쓰기로 했으니까 그럼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라지 P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라지 Q 또는 합집합이 됩니다. 그리고는 교집합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부정하는데 P 또는 Q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또는은 합집합, 낫이 붙으면 여집합. 그리고 보니까 이건 드모르간 법칙이죠. P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가 명제랑 집합을 이은 거라면 이 집합도, 이 진리집합도 명제로 이을 수 있겠죠. 얘랑 같은 명제 표현법은 P가 아닌 것, P의 부정, 납P, 교집합, 그리고 Q의 여집합, 납P, 납Q 이렇게. 따라서 이런 흐름을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납P, P 또는 Q의 부정인 납P 또는 Q는 이 낫이 분배되면서 P의 부정, 납P 또는의 부정이 그리고라는 걸 알았어요. 이건 낫에 다시 Q를 붙이면 낫Q 이렇게. 그러니까 낫이 이렇게 분배된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런 것도 P 그리고 Q, P 그리고 Q 얘를 부정하시오. 그러면 분배됩니다. 분배. 납P 그리고의 부정 또는 납Q 이걸 집합하면 P의 여집합 또는 합집합 납Q Q의 여집합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드모르간 법칙 P 교집합 Q의 여집합 여기에 결론은 부정이 되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정의 단어가 혹시 뒤에 나오나요? 안 나오네요.
부정의 단어가 이렇습니다.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고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 되며 여기다 써놓으세요.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 됩니다. 이 모든과 같은 의미를 쓰는 게 임의의라는 단어가 있었죠. 임의의. 모든 x의 같은 말 임의의 x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그래서 모든의 부정은 어떤,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 이런 표현이었네요. 자, 명제 P 이면 Q의 참거짓. 자, 이거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단원에 별표 치세요. 이건 아주 중요한 단원인데 사실 이 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명제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참거짓을 판단하는 겁니다. 사실 명제의 존재성이 이거잖아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이 명제인데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참거짓 판별법이에요. 좀 이쪽 파트에서는 총 3가지의 참거짓 판별법을 이용하는데 첫 번째는 직관적 이해입니다. 직관적 이해? 굉장히 현학적으로 들리죠? 쉽게 말하면 눈으로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들. 아까 했던 거. 거짓. 이건 누가 설명 안 해줘도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잖아요. 바로 보면 참인데 거짓인데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굳이 선생님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근데 오늘 세 번째는 못 배웁니다. 시간 관계상 세 번째는 못하고 이게 이제 필기만 해드릴게요. 대우를 이용한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수업해야 될 내용이고 두 번째,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한다.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한다. 어차피 직관적 이해는 여기서 생략하는 거고 대우는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거고 오늘은 이쪽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사실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명제에 참거짓 판단법은 2번이 제일 많습니다. 3번은 증명할 때나 좀 부정의 식에 많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2번이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건 예를 들어본다면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4의 약수이면 2의 약수이다. 참는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럴 것 같죠? 참이든 거짓이든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명제는 맞습니다. 그럼 이 명제가 참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이 단어부터 알아야 됩니다. 가정과 결론. 그럼 가정은 뭐고 결론이 뭡니까?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어떤 우리가 명제를 봤는데 P이면 Q이다. 이렇게 보통 주어진 문장이 있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이면 앞에 있는 얘가 가정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이면 뒤에는 얘가 결론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단어들이죠. 이렇다, 뭐뭐이면, 이렇다고 생각하자면, 가정하자면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거이다. 이거 딱 결론을 본 거죠. 가정과 결론으로 구분하는데 근데 문장이 저렇게 딱 이쁘게 P이면 Q이다 라고 딱 나와주면 좋은데 저렇게 맨날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게 가정인지 구분할 수 있는 문장들은 보통 말한 것처럼 뭐뭐이면이라는 표현 혹은 뭐뭐는, 뭐뭐은, 뭐뭐이, 뭐뭐가 이렇게 주어 앞에 있는 거 있죠. 주어 앞에 있는 얘가 보통 가정입니다.
은는이가 주어 앞에 있는 얘 혹은 이면 앞에 있는 얘 얘가 가정이 되고요. 결론은 당연히 뭐뭐이다 라고 끝나는 것 아니면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하기 위해서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명제를 배열할 때는 가정이면 결론이다 형태로 배열합니다. 그리고 얘를 수학적으로 이거는 이게 문장이잖아. 우리는 수학적 기호로 써야 될 텐데 이 기호로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P 이건 소문자입니다. 너무 커 보이나요? P이면 Q이다. 화살표를 씁니다. 화살표. 화살표가 앞에 있는 화살표가 가는 쪽 방향으로 얘가 가정, 얘가 결론이 돼요. 이 기호를 보면 읽을 때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P면 Q이다라고 읽으시면 돼요. P 화살표 Q 이렇게 읽지 않고 P면 Q이다라고 보통 읽습니다. 근데 이거는 명제로 첫 번째 명제로서는 구분이 된 겁니다. 명제인 건 확인해요. 근데 이게 참인지 아직 거짓인지는 확인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명제로서는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니면 거짓 둘 중 하나야. 하지만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지. 그럼 이 상황에서 만약 그러면 선생님 이게 참인 명제면 그럼 그때는 수학적 기호를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씁니다. P이면 Q이다. 화살표를 두 줄 긋습니다. 이게 참인 명제의 수학적 표기법입니다. 그럼 거짓인 명제는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참이 아니다. 짝대기 그으시면 돼요. 네. 참이 아닙니다. 라고 짝대기 그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살표 하나는 명제이긴 한데 참 거짓이 아직 판단이 안 돼 있는 상태인 거고 두 줄짜리를 그으면 참, 두 줄에 짝대기 그으면 거짓. 얘네는 참 거짓이 판단이 된 겁니다. 결론을 보통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만약 밑에 있는 것처럼 나오면 앞에 있는 게 가정이 맞고 뒤에 있는 게 결론이 맞는데 위에 있는 문장처럼 나오면 앞에 있다고 무조건 가정, 뒤에 있다고 결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뭐 하기 위한 앞에는 얘가 실제로는 결론이 되고 얘가 뭐뭐는 앞에 있는 얘가 가정이 돼서 이 문장은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위아래는 같은 문장이지만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럽다라는 표현이고 자, 이제 가정과 결론에 대한 이해를 간단하게 하셨으면, 이면 앞에 있는 얘가 이제 가정이 되겠죠? 이면 뒤에는 얘가 이제 결론이 될 겁니다. 그럼 가정도 조건이고 결론도 조건인데, 이 가정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뽑습니다. 그럼 4의 약수, 1, 2, 4. 이게 가정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이고, 결론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뽑습니다. 1, 2. 그런 다음에 포함관계를 보는 거죠.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1, 2, 4라는 가정의 집합이 1, 2라는 결론의 집합에 완벽히 만약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명제는 참입니다. P가 Q에 완벽히 포함되면 참인데 만약 P가 Q에 완벽히 포함되지 않으면 이 명제는 거짓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경우는 가정 1, 2, 4가 결론 1, 2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네요. 이유는 이 4 때문입니다. 이 4를 앞으로 뭐라 부르냐면 발레라 부릅니다. 발레. 이 4가 발레요. 주어진 명제가 참이 아님을 보여주는 예. 됐죠? 그래서 따라서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발레가 존재하는 집합. 발레가 존재하는 영역을 집합화하면
이렇습니다. 자, 보통 집합 그래프 이렇게 그리죠. 얘를 그냥 AB로 하지 말고 PQ로 할게요. 가정 결론 지금 하고 있으니까 P, Q. 그러니까 P가 만약에 가정이고 이렇게 P면 Q이다. 주어진 문장이 참임을 보여주는 예.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을 참거짓 판단하지 않고 명제만 이렇게 표현했을 때 주어진 명장이 알고 보니까 거짓이야. 이게 알고 보니 거짓인 명제예요. 그럼 도대체 이 명제가 거짓임을 밝히는 스몰 p에 대한 진리집합 라지 p, 결론 스몰 q에 대한 진리집합 라지 q가 있을 때 거짓임을 밝히는 발레는 도대체 이 집합 어디의 영역에 존재하는 겁니까? 그러면 어디에 존재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정적인 힌트를 드리자면 아까 이거 했었죠? (1, 2, 4가 1, 2에 포함됩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발레는 어딘가요? 4입니다. 이 4라는 원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잘 보셔야 돼요. 4라가 발레인데 발레가 포함되는 집합은 어디냐면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을 잘 들으시고 답을 골라보세요. 이 4라는 발레는 가정의 원소죠. 그렇죠? 근데 동시에 결론의 원소는 아닙니다. 그렇죠? 가정에는 원소가 맞아. 근데 결론을 만족하지는 않아. 이거를 이 문장을 집합화하면 답이 있어요. 뭘까요, 그게? P-Q. 좋아요. P-Q. 여기. 왜죠? 가정을 만족하는 원소라는 얘기는 집합 P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고 동시에 그리브의 개념이죠. 교집합.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다. Q의 여집합이다. 많이 보던 거죠?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과 같다. P-Q. 따라서 집합 P에서 Q와 겹치는 원소를 뺀 나머지 이쪽 영역이 실제로는 발레가 존재하는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발레는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을 만족하지 못하는 원소를 찾는데 주력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 푸시다 보면 어려운 모의고사들 있죠. 당장 집합이란 명제가 아니고 다른 어떤 합답형 문제들, 이렇게 흔히 말하는 진위 판정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맞냐 안 맞냐, 진위, 맞냐 틀리냐를 판정하는 문제들이 수능 보통 4점짜리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이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뭐 극한이라든지 미분이나 적분이나 뭐 이런 파트에서 주어져 있는 니네 제일 싫어하는 문제가 이런 거잖아요. 문제 있고 여기 칸 그려져 있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음 중 참 거짓이 맞으면 어떤 게 주로 맞습니까? 다음 중 맞는 걸 고르시오. 1번 기역, 2번 기역, 니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제일 우리한테는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맞냐 안 맞냐를 판정하는 문제를 보통 진위 판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진위 판정 문제를 풀 때 해설집을 보잖아요. 나중에 고등학교 막 2, 3반 학생 때 해설집을 보면 고민하다 전혀 답을 모르겠는 거야. 애들이 모의고사 문제 풀다가 도대체 뭐가 답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막 증명도 해보고 막 끌어오고 시고 막 쓰고 한참 써요. 도저히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해설지를 봐. 그래서 해설지에 뭐라 나오는지 아세요? 보통 애들이 바라는 거는 이게 왜 답지를 보니까 기역, 니은이 답이고 나는 디귿이 답일 거라 생각했는데 디귿이 답이 아니래. 그럼 애들이 디귿이 왜 답이 아닌지를 수학적인 식을 통해서 쫙 논리적으로 이렇고 이러니 디귿은 답이 아닙니다. 라고 보고 그거를 확인하려고 해설책을 보는데 해설책에 뭐라 나오냐면 디귿의 발레는 하고 간단한 예가 나와 있어요. 그럼 애들이 굉장히 허탈해해요. 왜 그러냐면 그 많은 숫자 중에 이게 발레라는 걸 결국 문제는 찾아내라는 거거든. 엄청나게 많은 숫자 중에 이 문장이 참이 아님을 보여주는 어떤 예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찾냐는 거지. 해설책을 보고 이런 숫자? 이런 숫자 여기다 적용시켜보면 안 되겠네. 그제서야 이거 이런 숫자를 집어넣으면 안 될 것 같긴 해. 근데 이 숫자를 내가 어떻게 찾냐는 거야. 그 많은 숫자 중에. 근데 애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현타가 오는 거죠. 도대체 선생님 발레는 어떻게 찾아야 돼요? 니네 인터넷 지식인 찾아봐. 지식인에도 처음 나와. 발레는 어떻게 찾습니까? 모의고사 시험지 보다 보니까 해설지에 발레라고 돼 있는데 저는 발레를 못 찾겠는데 발레 어떻게 찾나요? 그러면 해설지에 그 답 달린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 하는지 아세요? 많이 푸시면 됩니다. 문제를 잘 읽으세요. 이런 말이 별 도움이 안 되는 대답을 합니다. 그럼 발레는 어떻게 찾아요? 그러는데 발레는 기본은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기본은. 주어진 명제는, 주어진 조건은, 그러니까 가정은 만족하는 원소를 떠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범위를 큰 범위에서 보는 게 아니고 가정을 만족하는 범위 안에서 일단 보는 겁니다. 여기를 만족하는 범위 숫자 막 찾아내. 그 중에서 결론을 만족하지 못할 것 같은 숫자를 찾아내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연습이 어릴 때부터 기본적인 이 발레 찾는 연습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발레 기본 구조를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발레를 찾으라니까 너무 이제 허황된 수에서 막 찾기 시작하는 거죠.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이런 영역, 이런 영역, 이런 영역에서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숫자를. 그러니까 영역이 너무 넓어지니까 쉽게 못 찾아내는 겁니다. 그나마라도 영역을 축소시켜서 발레 찾는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운 문제들에서 배점 기준의 높은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는 설명을 많이 못 드렸어요. 그래서 과제는 여기까지만 일단 하는 걸로 할 테니까 요 뒤는 월요일날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52까지 과제 잘 풀어오시고 중학교 수학 문제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또 60문제 잘 풀어오시면 됩니다.